네. 여기 책에서 좀 나오는데 우리가 아간 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봉사관에 네. 고종 황제가 1년 계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또 굉장히 수치스럽게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교수님은 좀 다르게 해석을 왜냐면은 왕후가 시해된 그리고 일본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간 파천이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다시 출발하기 위한 어떤 재출발을 기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수님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무토 대표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일단 교수님 그렇죠. 주장은 이 내용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이것도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왕이 진짜 일본 놈들 무서워가지고 이제 러시아 공사 대사관 자리 피해간다는 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야라고 했지만 현실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자기 부인도 죽이고 뭐 자기도 사실 죽을 것 같은 공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정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까이 있던 강대국인 러시아 대사관에서 피신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네. 광무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아간 파천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만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좀 다르죠.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902년에 중앙은행 조례가 나와가지고 중앙은행, 지금 한국은행을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책에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거기 면동에 있는 한국은행 건물이 있잖아요. 원래 중앙은행 건물 설계도가 이미 이때 관무개혁 때 거의 완성돼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원래 저희도 일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다츠노 긴고라는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설계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다츠노 긴고는 그걸 수정한 것 뿐이고 원래는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런 서양식 근대 건물을 조선인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렇게 설계한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으니까 뭐 외국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렇게 완성된 단계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를 모델로 한 서울의 도시 계획도 있었고, 이게 자료가 있는 거니까. 네. 그때 초대 주미 대사가 박정양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워싱턴에 있으니까 워싱턴 도시를 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반사 상에 있는 그러한 거리라든가 공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에는 뭐 백악관이든 뭔가 중심이 있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이 독수궁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반사상으로 돼 있는 도로라든가 그리고 철도 건설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위주라든가 밑에다든가 다 이렇게 하는데 목포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절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외에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계획도 있었고, 북한 쪽에 이렇게 공업지대를 만들기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방향의 길도 도로도 계획에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여기 이제 제가 도표는 이제 올릴 텐데요. 네. 이 책이 보면은 왕이 계셨던 경운궁, 덕수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큰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고종 황제는 일단 적어도 한양을 어떻게 근대적인 도시로 만들 것인가 기본적 설계를 이미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선로의 폭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숫자가 나와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분이 면동의 한국은행 건물을 보면서 이게 의대한 높은 건물인데 이것도 일제가 세웠구나 생각하고 뭐 기차 타면은 이것도 선로는 뭐 일제가 깔았구나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가 한국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려고 했더니만 그렇게 뺏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일본 근대화론자들이 있어요. 일본이 그렇죠. 근대화 시킨 거 아니냐.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인데 이태진 교수님은 근대화에 대한 기본 골격과 설계는 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근대화라고 하는 사상적 기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치해 두더라도 일단은 기조나 글조도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졌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일본은
그걸 진행했을 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지금 무지몽매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흙이나 파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미 사진이나 그런 것으로 나와 있고 네. 그 짧은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 다 사진이 나와 있어요. 뭐 도로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더럽던 그것을 깨끗이 해가지고 큰 도로를 만들고 전차 선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사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사진도 이때 그거는 있죠. 아직 일제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904년이니까. 그 서울 도시 개조 사업이라는 거를 예.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마차들이 도로를 막 초과돼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거기를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철도를 깔아서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차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이게 언제냐면 1904년 뭐 이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마 서울을 아까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워싱턴 DC를 모델로 좀 삼았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대표님, 그래도 뭐, 내가 좀 전철도 깔고 전기 깔아도 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럴 건 아니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던데.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신식 군대에 대해서 고종황제가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군대도 좀 준비하고 했는데, 결국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침략적 근성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근대화 기해 박달원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뭐 역사의 이프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근대화 제도적인 면에서는 서양이 근대화를 동양에 갖고 올 때 그릇이 됐다면은 한국은 근대화 정신적인 내용으로서는 한국이 분명히 그때 충분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러한 서양적인 사상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때는 이 근대화를 교량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하고 교량이 만들어진 결과가 그 후에 뭐 1차, 2차 대전이고, 그리고 그 일본 뭐 하여튼 원폭을 맞을 때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3,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그 희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일본이 근대화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의 도의주의가 중심이 돼 있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3.1운동 때도 그때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정확히 그 사상이 있어요. 3.1운동 때 그 독립선언, 여기 있지만은, 우리는 일본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을 대하듯이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을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오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이때도 그러한 한국의 어떤 전신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1919년이라는 것은 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는 일본에서 나온 외적인 어떤 제도적인 근대화뿐만 아니라 힘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도의주의를 가지고 근대화가 한국으로부터 시작하고 인도의 간디의 뭐 사티아그라파 운동이라든가 그 뭐 터키라든가 그 에집트의 그 민족 뭐 조국 해방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중국의 오상 운동이라든가 그 아시아에서 다시 그러한 정신이 이게 꽃피울 때 한국이 그러한 3.1 운동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난번에 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사상이나 이 3.1 운동의 사상이나 그런 것이 원래는 그때마다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어떤 힘의 근대화, 그 힘의 성향하고의 대면이 아니라 도의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만났더라면 모든 비극은 없었고 유엔 체제를 앞당긴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교류를 할 수도 있었고 결국은 모든 그 전승국이 식민지를 다 해방시키고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 한국은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대식 군대와 총칼이 없음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 시절에 그 근대화의 정신과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자 이런 뜻으로 보이는. 적어도 지금의 한국분은 그걸 아셔야 되고 그걸 자각하셔야만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그 한국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뭐 한국에서 나온 것이 무슨 좋은 게 있냐 어차피 힘이 없는 나라인데 하는 그런 사상이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도를 하세요라는 거죠. 주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교적 전통이나 문화적 전통들이 그런 어떤 사상과 그것들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인류의 보편적 질서와 매우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의와 이것들을 더 보존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일본이 말하는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불이하거나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국제법이라는 것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 징용권 재판이라든가 지금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위안부의 재판 그 판결이라든가 그런 거는요. 일본 정부나 우익들 매스컴 그런 것은 워낙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의 변호사들이나 그런 그 법 사상가들은 놀라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국제법에 인권에 대한 그 법에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도 있지만 그 법을 만든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 조약의 서명이 위조됐다라는 얘기를 뒤에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화를 했죠. 뭐라고 그러시죠, 저한테? 일본선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 매국노다. 매국노라고 저한테. 아니, 지금 일본 놈들이 다 강제로 했는데, 사인을 억주시켰으면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위조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국제법적인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한 거죠. 이거 그 국제연맹이라든가 그 국제연합에서 그 두 번 정도 그것이 그러니까 1905년에 울사 조약이 이게 불법이다 하는 것이 결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광복 후에도 한 번 있었고 광복 전에도 한 번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 사인이라는 그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이 사인을 통해서 위조하는 걸 통해서 국제법적 질서를 어기는 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법을 어기는 게 자난무도한 거죠. 그런 거죠. 법의 전신이라는 것은 인류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원망이에요. 그때 그 율사조약의 법적인 그 제도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저는 사실은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말하는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좋다든 우리가 최고야 이런 거를 좀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런 편이었는데 이 한국사에서 보면은 나는 너무 쉽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받아들인 건 아닌가. 그건 또 아니면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의 노력들,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너무 폄하된 건 아닌가. 이게 그런 게 느껴졌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싸워가면서
예, 그런 사실은 지금의 민주공산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전담에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개척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고도 그렇고 일본이 배워야죠. 지금 아직도 일본은 그 모습인데 저러고 있는데 예, 그거를 배우고 가야 되는 일본 사람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한국 분들이 아주 잘한 것을 자각을 안 하고 그것이 뭐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좀 화가 나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기도 하고.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서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근대화의 가장 중요했던 가장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조선시대 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깔고 닦아왔어요. 그야말로. 그게 신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뿐이고, 근데 한국은 그렇게 외적에 의한 그런 억압을, 그러니까 침략을 당해 오면서 그것을 외쳐왔다. 아무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총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분들이 뭐 총을 배우자고 안 했잖아요. 신속 동극 삼강 행실도라는 갑자기 이 견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삼강 오륜을 내세워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일로라는 그때 조선 3대 시인이었던 그 사람이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하늘의 더우심으로 그리고 몇 나라의 은덕으로 이렇게 이겨냈다 하는데 하느님이요 우리의 이념을 이렇게 앞세운다 뭐 하면서 그 시를 썼어요. 그만큼 예? 그리고 뭐 만세 운동, 예? 어떻게 3.1 운동으로 이렇게 만세를 외쳐가면서 그것이 독립 운동이 돼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 볼 때는 왜 저러냐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일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총 들고 와서 졌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으면 졌습니다 하면서 총을 배워요. 적어도 이제 뭐 유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든가. 그때 3.1 운동도 총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러나 그 만세 속에 그때 민족 자결주의라는 가장 인류가 정신 문명으로 이제 실현시킨 정신을 앞세우고 온 국민이 외쳤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뿐만이 갖고 있는 가치인데 이 책인데 이거 번역본입니다. 뭐 이거 지금 이제 저는 이게 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긴 했는데 해석이 좀 독특합니다. 뭐 제가 이거 전공한 친구들에는 이 책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떻든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좀 구체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과연 진짜 그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정지어졌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되게 독특한 시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이런 류의 책은 못 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딱 보고 나한테 권하나 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성과를 가지고 크게 말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방향성, 사상, 이게 바로 한국이 갈가닦아온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명이 밝아오는가 하는 것을 예견한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3.1 운동으로부터 이렇게 사상을 이렇게 실현시킨 거잖아요. 그때까지 쭉 내려오는 그 사상이 여기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존립돼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놀라고 또 감동받은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님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개별적인 팩트가 진짜
이분이 아무래도 강연을 하다 보니까 좀 일본 사람들한테 보니까 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 기조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책이 좀 절판된 게 아쉽긴 한데 이 책 그 알라딘에 보면 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게 저희가 11회 방송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희가 할 게 12회예요. 그러니까 12회는 저희가 한 시즌을 아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대표님도 되게 고민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좋은 의견이나 그 내용 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해서 12회는 그걸 전체 시즌 한번 마무리하는 책으로 선정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